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만 명에 육박하며 6차 대유행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하루 20만 명까지 증가할 거란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토지 보상과 공업용수 확보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발 작업장 무단 점거 농성으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의 진수 작업이 중단되면서 손실금은 이미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처럼 기기로 플레이하는 콘솔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리니지나 카트라이더 같이 익숙한 IP를 활용해 리스크를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하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이틀째 유입됐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증시가 하반기 들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각각 2% 그리고 5% 반등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550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는데요. 이틀 내리 사들인 건데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 내리 사들인 것은 지난 5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미 연준 인사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가 나타났다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달 들어서 빠지고는 있지만 다음 주에 당장 발표되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높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이 어쩌면 시장의 새로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심상치가 않죠. 맞습니다.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0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확산을 주도하는 BA.5 변이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박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하루 평균 7천 명까지 내려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323명. 어제보다 800여 명 늘어나 나흘 연속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 2주 전 규모의 2배가 되는 주간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며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최근 매주 증가해 지난주 1.05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변이의 증가와 여름철 이동량 증가, 여기에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입니다. 이 가운데 BA.5 변이의 경우 전파력이 강함과 동시에 기존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검출률은 2주 전 10.4%에서 28.2%까지 올랐습니다. 조만간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새로운 재유행을 대비하여 국내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료와 방역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이미 6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르면 8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8월 말에서 9월까지 최대한 20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 가능하다라고 여러 수학적 모델링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의 변이 발생 상황이라든지 또한 백신 또는 이제 감염된 사람의 면역 감소 효과, 최근 여름이고 해외라든지 또한 국내에서의 이동량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공포가 재확산되는 상황. 정부는 방역,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확산세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오늘 관련주들도 움직였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정부 당국이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수혜주와 피해주 편가르기에 나섰습니다. 예. 수혜 업종으로는 크게 치료제, 진단키트, 음압병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치료제 관련주로는 셀리드, 일동제약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두 기업이 7%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기업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동제약은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손잡고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개발 중인데요.
현재 조코바는 일본 노동후생성과 한국 식약처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국 BNC는 대만 골든바이오텍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 이 안트로퀴노놀의 한국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는 어떻습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는 그 상승세가 더 좋았습니다. PCL이 16% 급등을 했고요. 다른 관련주도 나란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PCL은 면역 진단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코로나19 항원 간편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코로나19 신속 항체 진단키트를 자체 개발했는데요. 해외 수출 허가를 획득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밖에 미코바이오메드, 시젠, 랩지노믹스 등 역시 대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오늘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진단키트 대장격인 시젠의 경우 전날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9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익숙한데 음압병실 관련주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음압병실은 전염병 환자를 외부나 이 일반 환자와 격리해서 치료하기 위한 특수 격리병실을 말합니다. 전염병 환자 전용 음압 구급차도 있는데요. 전염을 막기 위한 필수 시설 중 하나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GH 신소재가 11% 오늘 급등했고 그리고 우정바이오가 5%, 오텍이 2%, 원방테크는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방테크는 바이오 클린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2020년 12월 1인용 음압병실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GH 신소재는 원방테크의 주식을 보유한 원방테크의 지주사로서 관련주로 꼽혔습니다. 우정바이오는 과산화수소 증기를 사용해서 해당 공간을 멸균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감염 사고가 발생한 병원들을 멸균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오텍은 특수 차량을 전문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음압 구부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관련주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가 확산은 되고 있지만 예전하고 양상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혜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감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 두기 그리고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가운데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주가 상승세는 계속되겠지만 반대 상황에 놓인다면 수혜는 단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연관됐다고 해서 모든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제주가 강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백신주는 이 백신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새로 등장한 BA.5의 변이 위험도 오미크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확진자 수 증감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밖에 재택, 비대면 관련주들 이 방역당국 조치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역대책 나온다고 하니까요. 주목해서 봐야겠고 혹시 또 이 거리두기 같은 게 시작될 경우에는 리오프닝주들은 또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피해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행 항공주일 텐데요.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오늘장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진에어가 2% 하락한 가운데 다른 항공주들도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여행주나 이 관광주가 혼조세를 보이는 등 낙폭이 크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행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맞이하는 첫 휴가철인 만큼 보복 소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항공업계는 일제히 국제선을 증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국제선 34편을 늘렸고 제주항공과 진에어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비교적 거리가 짧아 알짜배기 노선으로 꼽히는 동남아 쪽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수요 회복이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그런 충격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살펴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어제 우리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까지 반도체 업계에 대한 얘기가 우리 시장에서는 많이 들려왔는데 뉴욕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이 시원한 판매 호조를 전해주면서 반등세를 보였죠. 예. 여기에 힘입어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반도체 시장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 투자 추천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오늘은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 살펴보겠지만 어제 미국장에서도 반도체주들 굉장히 크게 올랐더라고요.
네, 어제 반도체 주들의 장 주가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하루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48% 상승하면서 3개월 동안 하향하던 그래프를 반전시켰습니다. 예. 또 구성 종목들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주요 반도체 기업으로 퀄컴이 5.78%, AMD가 5.24%, 엔비디아 4.81%, 브로드컴 3.30%, 인텔 3.11% 등이 상승을 했고요.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도 6.74%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정말 이런 상승폭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반가운 상승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이렇게 급등을 한 거잖아요.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점이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으면서 이번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존까지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쵸.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을 괜찮게 보여주면서 이런 우려가 기우였다.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작용했다는 겁니다. 예. 이 월가의 전문가인 조던 클레이는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려보다 덜 나빴다라면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업종이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성전자가 괜찮은 성적표를 그것도 반도체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만들어내면서 얼어붙었던 반도체 업종의 투심을 단기적으로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지금 작은 기대감 하나하나가 시장에 정말 중요한 만큼 이 삼성전자 이번 실적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뭐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들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주목할 기업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업은 이 브로드컴과 ASML입니다. 예. 먼저 이 브로드컴은요, 이 도이치방크에서 매수 적기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예. 조시레이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는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집약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이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에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이던 이 브로드컴이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인 VM웨어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예. 무려 우리 돈으로 77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 브로드컴이 안전한 항구, 다시 말해 방어주처럼 기능할 수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700를 제시했는데요. 이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에 비교해서 47%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한 수준입니다. 예,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 부문 투자 적절한 투자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ASML은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은 겁니까? 네, 이 ASML이라는 기업은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닝스타에서 이 ASML을 꼽아준 겁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이 ASML이 현재 성장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2025년에서 2030년에는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 목표 주가를 이날 종가 대비 무려 80%가량 79%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예.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733유로, 달러로는 74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또 모닝스타에서도 ASML이 TSMC, 인텔, 삼성이 모두 기술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들은 모두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면서 그렇죠. 긍정적인 강점을 꼽았는데요. ASML이 두드러지게 반도체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예, 모두가 원하는 ASML 합당한 평가가 나온 것 같고요. 월가에서는 브로드컴, ASML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나온 평가가 있습니까? 네, 이 노무라 증권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가 84,000원, SK 하이닉스 목표가는 16만 원이었습니다. 꿈의 숫자네요. 네, 모두 매수 의견인데요.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반도체 업황 자체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부분만큼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원익 IPS, 또 반도체 이 재료 업체인 솔브레인에도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정말 저 목표가대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긍정적인 소식들을 들어서 좋긴 한데 사실 우려되는 포인트 짚어봐야겠죠. 디램 네.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계속됩니다. 네, 맞습니다. 디램은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D램 가격 하락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이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D램의 평균 계약가가 전년 동기보다 10.6%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는 전분기보다 2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예. 시티그룹은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100에서 $85로 하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D램 가격 하락이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라면서 추가 하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동향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어붙었던 반도체 업종들의 반등세가 모처럼 나와줬는데 이 반등세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우려되는 소식들도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주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역사적인 호황을 맞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돌연 이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의 추정 손실액만 이미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비상경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지난 6일 CEO 명의의 긴급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담화문에서는 그는 최근 수주 회복으로 오랫동안 짓눌렸던 생산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또 경영 정상화에 희망을 품었지만 이런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다음 날인 7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지금 피해가 대우조선해양만 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체 조선업으로 확대해서 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국가 기간 산업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또 법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비상경영 선언의 원인이 지금 불법 파업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좀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대우조선해양의 그 거제 옥포 조선소의 모습입니다. 일본 도쿄장에서 이 작업자들과 또 파업에 참여한 거제, 통영, 고성, 이 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서로 소화기를 쏘면서 조금 긴박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도 좀 진전이 없자 22일부터 이 노동자들이 이 원유 저장 시설 난간에 올라서 끝장 농성을 벌이거나 또 탱크톱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1m의 철 구조물에 들어가서 옥새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법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거제, 통영, 고성, 이 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22곳에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노조인데 지난달 2일부터 이들 중 100여 명이 파업에 돌입을 한 겁니다. 강성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 사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비상경영까지 할 문제인가요? 네, 뭐 진수를 해야 하는 이 도크를 점령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진수는 배를 선사에 보내기 전에 미리 물을 좀 이렇게 받아놓고 배를 띄워보는 그 마지막 테스트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측은 과거에 그 강성노조와 대치를 했을 때라도 도크는 양측이 좀 불문율로 정해놓고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수 과정을 못하게 막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박 인도가 지연이 됐고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되면서 큰 피해는 어떻게 보면 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청지회 이 불법 파업에 따른 진수 지연으로 하루 매출 감소는 260억 원, 그리고 고정비 손실은 60억 원 등 하루에 32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이렇게 발생한 손실만 2,8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발생한 이 지체 보상금까지 더해지면 3천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또 불법 점거 장기화로 이 작업 진행이 안 되고 또 다른 호선까지 지연이 된다면 이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벌써 손실이 3천억 원이 넘고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회사 측 추산이긴 합니다만 네. 손실이 심각해지면 결국에는 이제 노조원 자신들한테도 좀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요구 사항을 좀 들어보면은 작년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임금과 또 상여금을 더 올려달라라는 부분인데요. 예. 하지만 이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임금 30% 인상 그리고 이 상여금 300% 인상안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불법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거통고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도 아닌데다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도 100명이 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들이 이제 2만 명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생계까지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보니까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힘을 좀 얻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러한 내막을 좀 알리기 위해서 오는 11일부터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파업 관련 호소문을 배포하고요. 또 협의 주체인 이 협력업체 협의회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하청노조 불법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정상화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고요. 이후 산업은행 등 이 채권단 관리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좀 매각이 추진이 됐었지만 막판에 무산되는 이 우여곡절을 좀 겪으면서 지금은 다시 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이 수주 목표를 달성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었지만 아직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또 외주 비용 상승 등 여파로 지난 1분기 영업 손실은 4,70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주와 관계에서도 이번 파업 사태가 만약에 좀 장기화할 경우에 신뢰도에 더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호실적을 좀 낙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렵사리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호기를 맞았는데 이 강성 파업에 막혀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위기에 좀 놓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국가 어젠다로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통합적 유치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들기면 열린다는 말처럼 엑스포 유치라는 대박이 터질 것으로 믿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상대 국가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착공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연기된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미 각종 규제와 절차에 막혀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해왔는데 착공식마저 제때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 약 415만 제곱미터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만 축구장 581개와 맞먹는 규모로 289만 제곱미터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보다 큽니다. SK하이닉스가 약 120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공장 4개 동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 총량제 예외 심사에만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환경민원과 토지 보상에도 시간을 쏟아 계획이 발표된 지 3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기초공사인 터파기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토지 보상률 60%를 넘기면서 어렵사리 이달 14일 착공식 일정을 잡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마저도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를 안보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킨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착공식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행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취소된 겁니다. 행사를 주관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용인시, SK하이닉스는 우천이 예상된다는 황당한 이유만 댈 뿐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묵은 토지 부상 문제부터 정치적 역학관계, 즉 정부 여당과 야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 계약 2달 만에 착공에 들어간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 건설 발표 6개월 만에 착공식을 가진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만 TSMC 공장 건립 과정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만 5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마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대한민국 규제의 상징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김치만으로 수년 안에 매출 1조를 달성하겠다. 실제 이런 목표가 가까워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김치를 수출하는 기업 대상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기세를 몰아 대상은 LA에 공장을 짓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김치 만드는 소리를 담은 동영상. 지난해 10월 영어 제목으로 공개됐는데 누적 조회수 6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발효식품인 김치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김치 총 수출액은 1억 6천만 달러로 우리 돈 1,830억 원 수준입니다. 4년 새 2배 성장한 건데 수출 대상 국가만 89개국에 달합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주식회사 대상입니다. 2021년 종갓집 대상 김치는 6,700만 달러가 수출돼 전체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5월 누적 기준으로는 50%를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업체들의 점유율이 많아야 10% 안팎인 점을 놓고 보면 격차가 큽니다. 종갓집은 1987년 판매를 시작한 최초의 사먹는 김치입니다. 출시 이후 30년 넘게 국내 점유율 1위를 내준 적이 없는데 2019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미국에서 김치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 한국 교민뿐 아니라 미국 현지인들의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이든 현지 백인이든 상당히 많은 현지인들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 공장에서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주가 많기 때문에 더 확실히 느껴지고 있죠. 이에 대상은 미국 LA에 3,000평 규모의 공장을 완공, 지난 3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김치 생산 설비를 갖춘 첫 사례입니다. LA 공장에서는 연간 2,000톤의 김치가 생산됩니다. 배추, 무, 파 등 대부분의 재료를 현지에서 구하고 국내 공장과 비교해 이동거리가 짧아 비용을 아끼고 신선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두나 라면에 이어 단일 식품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LA 공장을 시작으로 저희는 이제 유럽, 동남아에서도 생산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한국 식품으로는 1조라는 매출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좀 목표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 맞춤형 제품을 개발, 유대인의 종교적 기준에 맞춘 코셔 인증과 이슬람의 할랄 인증도 받아둔 상황. 2,500억 달러 규모의 코셔 시장은 물론 인도네시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도 채비를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기기로 즐기는 이른바 콘솔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간 스마트폰이나 PC로 하는 이 과금 게임에 집중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뒤늦은 행보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PC,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집중해온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이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기로 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적은데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 국내 게임사들의 콘솔 게임은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특히 아이템을 유료로 파는 과금 모델에 익숙했던 점도 한 번 팔면 추가 수익이 없는 콘솔 게임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로 꼽힙니다. 하지만 과금 시스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콘솔 게임 개발로 뒤늦게 눈을 돌렸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국내에서 매출을 확대하는데 지금 국내 게임사들이 좀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고 서구 시장 유저들은 돈으로 이 승패가 갈리는 이런 유형의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콘솔이 없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출시하며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도 국내 게임사들에겐 기회입니다. 게임사는 소니, MS와 같은 플랫폼사들과 조율할 여지가 줄었고 이용자들은 콘솔 게임을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클라우드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플랫폼 간의 경계가 어느 정도 기술적 높낮이가 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후발주자로 나선 만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은 익숙함을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와 카트라이더 IP를 활용했고 댄스 콘솔 게임을 냈지만 흥행엔 실패했던 NC는 리니지와 세계관을 연동한 게임을 개발 중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콘솔 게임을 선보였던 크래프톤과 펄어비스도 연내 신작을 출시합니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하는 콘솔 기반의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콘솔 게이머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의 주가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IPO 시장에 한파가 찾아오자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건데 비스토스와 합병 예정인 SK 5호 스펙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SK 5호 스펙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비스토스가 스펙 소멸 합병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스펙은 비상장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 목적법인인데 스펙 합병은 IPO 추진이 어려운 회사들이 우회 상장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스펙으로 상장한 회사는 8개, 하반기에도 5개 이상의 회사들이 스펙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스펙 상장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와 같은 증시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IPO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스펙 상장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특히 수요 예측 실패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IPO 도전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스펙 소멸 방식 제도가 실시되면서 과거 스펙 존속 방식보다 합병이 편리해졌습니다. 기존의 스펙 존속 합병은 스펙 법인이 남고 비상장 기업이 소멸돼 비상장 기업이 각종 인허가, 인증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펙 소멸 방식 도입으로 합병 시 비상장 기업이 존속법인으로 남아 복잡한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오는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인 비스토스는 스펙 소멸 방식으로 상장하는 첫 번째 회사입니다. 진행하자마자 한 5개 정도 들어오신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기업이라서 다른 나라에 허가받은 게 많아서 그걸 다 새로 받아야 되니까 좀 불편했던 거고.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스펙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병 기업이 정해지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상장 후 주가는 기업 가치에 맞게 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펙이 어느 기업과 합병할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원금 회수는 가능하지만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면 상장 후 3년이 지나 상장 폐지가 된다는 점은 투자에 참고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정부가 재정 긴축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걸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데 통화 긴축에 이어서 재정 긴축까지 단행하면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냐는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국가 채무 1,000조, 물가 상승률 6%. 곳곳에서 경제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자 정부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재정 정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춰 대외 신인도가 나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당장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나라 살림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엄격한 재정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통화정책에 이어 경기 후퇴를 방어할 재정정책마저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자칫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보유세 인하와 같은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서 한 해에 40조 넘게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구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입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은 수요를 억제해 경기를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만큼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급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규제 완화는 기업의 비용 감축과 생산 활성화로 이어져 고물가를 극복하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덜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만약 그 재정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추경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율을 높일 상황은 아니에요. 과세 대상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어디서 얼마나 또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등 보다 더 촘촘한 세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무 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출에서 경기 진작 효과가 적은 것은 이전 지출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베는 이런 식의 정책은 파이를 늘리는 데는 실패하는 정책이고요. 결과적으로 경제의 파이를 높이기 위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체제로 바꿔 경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낸다고 하는 그런 기조가 되겠습니다. 규제, 혁파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 쪽에서 주도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그러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고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민간 투자가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 공정 양산은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진 반도체 산업에서 한 발 먼저 나아가 주도권을 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의원은 8일 오전 한국경제TV에 출연해 선도적 기술 발표만으로도 엄청난 기회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의 메모리나 대만의 파운드리처럼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라였다면 러시아가 쉽게 침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16%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 커진 규모만큼이나 금융업계 간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혁기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사업 확대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 물론 최우선 과제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은퇴 이후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올려서 실질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한은행은 올 초에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를 출범하였고 최근에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서 비대면 거래를 보완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퇴직연금 디지털 고객관리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개발을 위해 부서별 TF를 구성하고 기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퇴직연금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고객의 거래 이력, 또 선호하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 자산, 그리고 보유 상품 진단,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형화된 포트폴리오 대신 개인별 선호 자산과 자산 규모,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초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시장 현황과 시기별로 어떤 상품이 가장 적절한지를 인공지능이 판단해 상품 갈아탈 시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확대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정밀화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고객관리센터에선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연금 관리가 소홀한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산 배분 상품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전체 중에서 제일 관심도가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됐던 고객들이 DC 고객입니다. 이 신한은행 고객관리센터는 이 DC 고객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서 타업권과 좀 차별화된 역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은행의 강점인 PB 출신 전문 컨설턴트의 1:1 상담과 카드뉴스 형태의 자산관리 방법 제공 등으로 퇴직연금 고객들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증권사에 비해 약점으로 지적되는 ETF 상품 라인업의 확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66개 ETF 상품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이후에도 매월 5개 이상의 ETF 상품의 라인업을 보완해서 연말까지는 100개 이상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증권사하고도 견주어서 밀리지 않는 라인업 셋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적립금 11년 연속 1위 신한은행,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 서비스, 정밀 상담을 통한 정보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 1위 사업자의 위치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이 금융회사마다 디폴트 옵션에 대비한 서비스 개편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정작 디폴트 옵션이 시행이 되더라도 미국이나 호주같이 연금 부자가 나오려면 상당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 잘 안착시키기 위한 조건들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디폴트 옵션 다음 주죠? 벌써 곧 도입이 되는데 정작 가입은 10월이 돼서야 좀 가능할 전망이라고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은 되지만 실제 가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따져보면 한 10월 정도로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이 디폴트 옵션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품들, 가령 타겟 데이트 펀드나 밸런스 펀드, SOC 펀드 이런 상품들에서 미리 선별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이후에 이걸 다시 사업자, 즉 기업체에 제안해서 받아들여진 판매사들에 대해서 또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후에 또 절차가 남아 있어서 대표자, 이 노사 간의 대표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직장인 가입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일러야 10월쯤부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적 배당형 가입자와 또 IRP 가입자라 하더라도 문자나 전자메일 등으로 또 기본 상품에 대해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또 여러 차례 받기 때문에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금을 이동하게 되는 그런 시점은 연말이 지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니 연말까지는 좀 넉넉하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만족할 만한 좀 성과가 나오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 녹록지가 않아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당장은 이런 시장 환경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했지만 국내 정서상 여전히 원금을 지켜야 할 퇴직금의 성격이 상당히 강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많은 금액들이 묶여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실제 직장인들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적 배당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투자할 상품의 선택지를 조금 더 줄여주고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보시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한데 가령 20년 동안 20만 원씩 이제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1%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 정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 보면은 연 4%로 투자를 했을 때는 7,400만 원 정도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받게 되는데 1%만 높여도 8,300만 원, 그러니까 수령하는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굉장한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을 높여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최근에 많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들이 또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인 예탁금이 많이 줄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충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디폴트 옵션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상품을 서비스할 업계 내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자금이 투자 리스크가 있는 큰 펀드나 ETF로 옮겨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시각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예. 실제로 이미 올해 1분기까지 공시된 퇴직연금의 수익률 데이터만 살펴봐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해도 1%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년보다 악화됐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아쉽지만 이렇게만 보자면 당장은 사실 원리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찾는 분들이 아직까진 많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폴트 옵션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결국은 좀 풀지 못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들었는데 앞서서 보니까 뭐 자칫하다가는 일본 사례처럼 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일본이 어땠길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했었고 조금 더 개선이 되길 바랬지만 어쨌거나 원리금 보장 상품이 저희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네, 우리보다 이 디폴트 옵션을 먼저 도입한 일본 사례를 좀 보자면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해서 이 투자 상품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제도 도입 이후에는 결국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오히려 도입 초기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고 금리 인하를 지속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수익률까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디폴트 옵션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하고 있는 용어,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을 차용하기는 했지만 쓰임새가 전혀 다르다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실 회사 업무를 보면서 본인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매년 임금 인상률보다 높게 유지한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제도가 탄생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기업이 복지 혜택의 하나로 디폴트 옵션을 넣어서 근로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은퇴 자금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 퇴직연금 이 보장법에 따라서 사정 지정 제도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예. 직장인 가입자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을 보든 매번 선택하도록 하는 한계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고르고 또 손실을 보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려는 부담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퇴직연금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어떤 약간 비용 개념의 제도인데 비해서 미국의 기업연금은 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사내 복지수단 같은 거였죠. 기업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으로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상품으로 디폴트 옵션을 운용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연금법의 요지죠. 그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 없이 편하게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디폴트 옵션이 확 폭증을 하고. 예, 일단 퇴직연금에 대한 두 나라 간에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나 금융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근로자들 인식 개선도 시켜야겠고 금융사에게는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압박도 해야 되고 역할이 좀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당장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기업체와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어떤 수익률 부분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제도의 성패 부분도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우선 디폴트 옵션과 함께 퇴직연금 운용 절차가 먼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바뀐 이 법에 따라서 회사에서 이제 실무자가 홀로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것에서 이 300인 이상 기업이라면 이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이 IPS라고 하는 운용 계획서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이 확정 급여형인 DB형 가입자에게는 임금 인상률 이상만큼 이제 적립금을 쌓아두는 것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또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는 DC형 상품에 대해서도 보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상품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자산 운용사들이 설계하는 수백 종류의 펀드 가운데 이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근로자들에게 맞는 타겟 데이트 펀드나 또 보수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펀드들로 상품군을 조금 더 좁힐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의 태동 자체가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더라.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실 디폴트 옵션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기관, 퇴직연금 사업자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조금은 그 인식의 전환이 뭐 필요할 것 같아요. 퇴직연금 상품에 비해서 조금은 더 그 신뢰가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 선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동안에는 이제 복잡한 관리 방법에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번 디폴트 옵션 시행으로 인해서 이를 어떻게 적용을 할지 또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할지 보다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보강이 되면서 이러한 그동안의 퇴직연금에 대한 여러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업계와 정부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네, 그밖에 오늘 들어온 경제 소식들 추가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강남도 떨어졌다. 아파트값 6주째 하락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마이너스 0.0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부터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최대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촌의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 우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가격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주택가격 중간값은 우리 돈 24억 6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창궐 이전보다는 20% 비싸긴 하지만 국면이 전환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죠. 미 연준이 긴축 강도를 높이면서 모기지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주택 구매자들이 줄면서 판매자들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류세 인하 일주일, 휘발유 39원 내려옵니다.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7월 들어 유류세 인하폭을 키웠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2,107.07원으로 여전히 2,1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유값은 더 비싼데요. 2,143.35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기존 3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면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57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새 내린 가격은 39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 정도는 가격을 1원도 안 내렸다고 합니다. 재고분을 다 소진한 뒤에야 인하분을 반영하기 때문인데 싼 값에 기름 넣으시려거든 한 주 더 기다려보신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국회는 앞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라 재정 걱정이라면서 세금 참 많이도 깎아주네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저축은행 성장 자제하라. 기업에게 성장을 자제하라니 말이 좀 이상한데요. 요즘 이 금융회사들을 만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저축은행 대표들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이복현 원장, 이 최근 저축은행 BIS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 과도한 자산 성장을 자제해야 하고 경영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BIS 비율은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투자 손실을 잘 방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전성 지표를 말합니다. 최근 3년간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떼일 위험이 높은 대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자산 그만 늘려라라는 경고를 이복현 원장이 날린 겁니다. 실제 저축은행 가계대출자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율은 지난 2019년 69.9%에서 지난 5월 75.8%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또 이 전체 기업 대출의 절반이 PF 대출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어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성장 자제하라, 민간 기업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10년 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악몽을 생각한다면 분명 유념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죠. 이 가상화폐 바닥 다졌나? 반대매매 마무리 국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800만 원대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바닥론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에 38% 넘게 하락하며 최악의 한 달을 보냈죠. 이달 들어 처음으로 21,000달러 위로 이제 돌파를 해서 국내 거래소에서도 오늘 이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가상화폐 시장을 짓누른 디레버리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바닥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자금을 상환하거나 반대 매매를 당하는 일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도 경계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암호화폐 보이저가 이 전날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암호화폐 회사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너무 확신에 찬 투자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IPTV의 반격, 이 3사 3천억 공동 투자입니다. 국내 IPTV 3사가 OTT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와 SK 브로드밴드, LG U+가 3천억을 들여서 공동으로 이 자체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3사가 3천억이니까 각각 이 1,000억씩입니다.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처럼 이 IPTV 오리지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OTT 시장이 커지면서 콘텐츠 값이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IPTV 업체들이 이 대작 영화나 드라마를 독점적으로 수급하기가 쉽지 않아진 건데 이에 대응해 IPTV 3사는 첫 공동 수급으로 최동훈 감독의 장편 영화 외계인 1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들 IPTV 3사의 그룹사는 각각 자체 OTT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죠. KT는 시즌, SK는 웨이브, LG는 U+ 모바일 TV, IPTV와 OTT를 총동원해서 글로벌 OTT 공룡에 맞서겠다. 이번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들어온 경제 소식들 추가로 짚어봤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눈 뜨면 새로운 고액 횡령 사건이 터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6월부터만 해도 이 KB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은행권에서 잇따라 횡령 사실이 나오고 7월에는 현대제철에서도 100억 원대 이 횡령이 의심돼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고액 법인 횡령 사건만 총 15건이 넘는데 규모를 모두 합치면 4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주식 침체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화랑일 때는 실제 횡령을 했어도 투자 성공으로 원금을 돌려놓아 들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올해처럼 주식시장이 연일 하한가를 보일 때면 사고가 늘어나는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의 업무 분장을 철저히 분리해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 최고위 임원들이 횡보가 이 사업 둔화를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최근 한 달 새 네이버 임원들이 자사주 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이버에서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김주관 CIC 대표를 비롯해서 자사주를 매도한 임원 6명에 달하는 반면 매수한 임원은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김주관 대표는 자사주를 팔아 10억 원을 손에 쥐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임원들의 매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